안녕하세요. 정은영입니다. 자, 오늘은 금융시장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금융시장이라고 하면 굉장히 멀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증권거래소, 은행, 채권, 보험, 펀드 같은 단어들이 한꺼번에 떠오르기 때문이 그렇죠. 그런데 핵심은 간단해요. 금융시장은 돈이 남는 사람과 돈이 필요한 사람을 연결하는 거예요. 어떤 길은 직접 연결하고 어떤 길은 은행이나 금융기관을 거쳐서 간접적으로 연결하죠. 자, 오늘 강의의 목차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돈이 움직이는 두 가지 길. 자, 직접 금융과 간접 금융입니다. 돈이 필요한 기업이나 정부가 투자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조달하는 방식과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을 통해서 돈을 이동하게 하는 방식을 비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주요 금융기관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은행은 무엇을 하고, 증권사는 무엇을 하고, 보험사는 왜 필요한지 살펴볼게요. 자, 세 번째는 내 금융생활과 시장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금, 대출, 주식, 보험을 선택할 때 어떤 금융기관을 이용하고 어떤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시장은 멀리 있는 그 전문가들만의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용하는 통장, 카드, 투자 앱, 보험 앱 모두 금융시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번 강의를 듣고 나면 여러분들은 어떤 역량이 생겨야 되는지 학습 목표와 핵심 역량을 살펴볼게요. 첫째, 직접 금융과 간접 금융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식이나 채권처럼 투자자가 기업이나 정부에 직접 돈을 제공하는 길이 있고 예금과 대출처럼 은행이 중간에서 연결하는 길이 있다는 거 구별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은행, 증권, 채권, 시장, 보험회사의 기본 역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기관은 모두 돈을 다루지만 역할과 위험은 차이가 있습니다. 셋째, 금융시장이 개인의 금융생활과 연결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금을 선택하는 일, 대출받는 일, 주식에 투자하는 일, 보험에 가입하는 일이 모두 금융시장 구조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의 핵심 역량은 금융시장을 이해하고 돈의 흐름을 이해하고 금융기관의 역할을 이해하고 금융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금융기관 선택 역량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직접 금융과 간접 금융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이해해 볼까요? 앞에서 말했듯이 금융시장은 여러분 별게 아니에요. 돈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돈이 남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둘을 신뢰성 있게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념을 이론적으로 살펴보면 여러분 아래에 개념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금융시장이란 자금이 필요한 사람과 자금의 여유가 있는 사람을 연결해서 돈이 생산, 소비, 투자에 잘 쓰이도록 만드는 제도와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이 바로 금융시장입니다. 이 연결에는 크게 말했듯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 금융입니다. 기업이나 정부가 투자자에게 직접 돈을 조달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주식, 채권, 공모, 회사채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직접 금융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투자자는 수익을 기대하지만 손실 위험도 직접 부담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간접 금융입니다. 자, 간접 금융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 중간에서 돈을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은행에 예금을 하잖아요. 그러면 은행은 여러분은 돈이 남아서 예금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은행은 그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다시 대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금, 적금, 대출이 대표적인 간접금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돈이 어디로 가는가, 누가 위험을 지는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을 이해하면 예금, 대출, 투자가 하나의 흐름으로 보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러한 금융시장의 구조를 잘 이해하려면 누가 이 금융시장에 있는가를 여러분이 먼저 이해하고 각각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하면 굉장히 빠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첫째 가계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개인을 말하는 것인데요. 돈을 벌고 쓰고 예금하고 대출하고 보험에 가입하고 투자하는 주체가 바로 가계이고요. 자, 두 번째는 기업입니다. 기업은 물건과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주식과 채권, 대출 등을 통해서 돈을 조달하는 그런 주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셋째는 정부입니다. 정부는 공공 서비스와 정책을 운영하기 위해서 세금과 국채, 정책 금융을 활용하는
주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번째 이제 이런 가계, 기업, 정부가 있다면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처럼 돈의 흐름을 중개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섯 번째, 금융시장입니다. 자, 금리, 주가, 환율처럼 가격과 위험이 만나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여러분 기본 개념을 잘 이해하면 뉴스와 상품 설명을 훨씬 쉽고 명확하게 잘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측면들이 있죠. 자, 다섯 번째,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조금 더 이제 표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런 걸 한눈에 조금 넣을 수 있도록 정리를 했습니다. 자,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은 돈이 지나가는 길이 다르다라고 설명했고요. 자, 직접금융, 간접금융, 돈의 흐름과 대표 상품, 위험부담, 관리 포인트, 확인을 어떤 것을 할 것인지 이 표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간단히만 선생님이 앞에서 한 내용이 반복되기 때문에 간단히만 살펴보면요. 자, 직접금융에서 확인해야 될 거는요. 돈이 어디로 가는가를 살펴보는 것이고요. 자, 상품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위험이 발생하면 그 위험은 누가 지는가? 그리고 비용과 위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비교를 해야 되는가? 요거 관리 포인트는 우리가 이제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비용이 얼마가 발생하고 위험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비교하는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식은 기업의 일부를 사는 거잖아요. 직접금융이죠. 예금은 은행을 통해서 돈을 맡기는 길이죠. 그래서 간접금융 이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이제 디지털 금융시장에서는 저희가 디지털 금융 전환 시대가 됐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모든 외반에서 빠르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바일 뱅킹으로 이미 예금과 이체와 대출을 앱에서 처리하고 있고 증권 앱을 통해서 주식과 ETF, 채권을 바로 거래합니다. 여러분 주식시장 가서 거래하시지 않죠? 간편 결제를 통해서 바로바로 소비와 지급 결제를 연결하고 있고 보험 플랫폼을 통해서 보장과 청구를 비교해서 바로바로 보험 상품도 여러분들이 구매하고 그것에 대한 보상도 플랫폼을 통해서 바로바로 받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이데이터, 금융 데이터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내 자신과 신용 정보를 통합해서 연결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빠르게 나의 신용 정보가 신용 점수가 관리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어떤 디지털 금융 전환 시대가 되면서 금융시장의 이러한 것들은 하나의 웹 안에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앞에서도 말했듯이 클릭이 쉬워졌다고 해서 잘 아는 게 아니다.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거 하나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친숙하다고 해서 잘 아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친숙하다고 잘 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시장에서 막 이런 말들이 많이 있고 정보가 많이 있어서 ETF 나 잘 아는 것 같아. 증권에 나 그거 뭔지 알아.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잘 친숙함과 아는 것은 다르다는 거 반드시 구별해 주세요. 자, 요거 한번 그래서 금융시장이 가까워질수록 여러분의 선택의 책임은 커진다. 자,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자, 두 번째 파트에서는요. 주요 금융기관의 역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금융상품을 볼 때 상품명과 수익률만 보는데요. 금융시장의 구조를 모르면 상품만 보고 판단하게 되는 거죠. 자, 예금과 투자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요. 대출은 단순히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나의 소득을 현재로 땡겨 쓰는 구조거든요. 그리고 보험은 단순 비용이 아니라 큰 위험을 나누는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금융기관의 역할을 이렇게 금융기관의 역할을 알면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잘 판단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요. 일단 내 목적에 맞는 금융기관을 잘 선택할 수 있다. 두 번째, 누가 위험을 부담하는지를 볼 수 있다. 세 번째, 금리나 수수료, 보험료를 비교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선택, 위험, 비용에 대한 측면에 있어서 시장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의 핵심 기능은 요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중개 기능이에요. 금융기관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야? 라고 했을 때 중개기관. 앞에서 이야기했죠? 돈이 필요한 곳과 남는 곳을 연결하는 것이다. 두 번째, 가격의 기능을 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금리와 주가는 위험과 기대를 반영하기 때문에
돈의 가격이 금리이고 기업에 대한 기대가 주가에 반영돼요. 여러분 주가가 오른다는 건 뭐냐면요. 그 기업이 정말 수익을 많이 낼 수 있고 앞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이 그 기업의 어떤 성장성을 보고 주식을 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기대가 주가에 반영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은 우리의 선택을 충분히 바꿀 수 있겠죠. 자, 셋째는 위험관리입니다. 보험, 분산투자, 신용평가가 위험을 나누는 역할들을 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위험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배분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져요. 그래서 주요 금융기관들이 이러한 중개 기능, 가격을 조정하는 기능, 위험 관리를 하는 이런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잘 이해하고 이런 지표와 시장은 내 돈의 선택으로 연결될 때 의미가 있다라는 점 반드시 염두에 두세요. 자, 그러면 또 한번 여러분 싫어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이 잘하고 있는지 한번 이런 점검 신호, 시그널을 한번 판단하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앞에서 이론만 배우면 본인이 잘하고 있는지 생각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점검 신호를 보면서 아래 신호가 반복되고 있네. 나는 조금 금융 판단을 할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어 라고 하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멍 때리시면 안 되고요. 내가 어떻게 하고 있지? 라는 것을 한번 판단해 보면서 시그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볼까요? 자, 첫째, 나는 금융기관의 역할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자, 이러면 상품 선택의 기준이 흐려져요. 다시 말하면 은행 상품과 증권 상품과 보험 상품을 구별하지 못하면 선택할 수가 없겠죠. 두 번째, 수익률만 보고 위험 부담자는 보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높은 수익률 뒤에는 누가 손실을 부담하는지가 숨어있기 때문에 손실 책임을 뒤늦게 알게 되면 여러분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보겠잖아요. 그래서 항상 수익률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험 부담이 없는지도 보는 게 중요하겠죠. 자, 세 번째, 대출을 소득처럼 느끼고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대출은 여러분 내가 쓰는 돈을 미래의 소득을 먼저 쓰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돈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어차피 미래 소득을 먼저 쓰고 갚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처럼 마이너스 통장이 내 돈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네 번째, 보험을 든다는 것은 무조건 낭비야 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는 보험은 작은 비용으로 큰 위험을 대비하는 사회적인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험을 낭비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최소한의 보험은 어떤 것인지 판단하고 내 상황에 맞춰서 보험을 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측면이고요. 다섯 번째, 플랫폼을 추천하는 곳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추천한다고 해서 그게 다 나에게 맞는 정답은 아니에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내 상황과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플랫폼이 자꾸 제시되고 하는 것은 편리하지만 내 상황을 완전히 대신 판단해 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무조건 추천한다고 나한테 맞는 것이 아니라는 거 반드시 여러분 염두에 두세요. 이런 점들을 두고 그러면 여러분에게 조금 더 이해가 쉽게 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설명해 볼게요.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자, 한 대학생이 금융 플랫폼에서 추천한 연 10%의 수익 상품을 한 은행 예금처럼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하고 보험료는 아깝다며 필요한 보장을 해지해 버렸어요. 이런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는 은행은 예금과 대출, 증권사는 투자, 보험사는 위험 보장을 담당한다는 차이를 잘 이해하지 못한 채 어떤 금융 플랫폼이 여러분의 광고를 수익률하고 추천만 계속 하니까 이거를 믿고 위험 관리를 놓친 사례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신호들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금융 의사결정 방식은 다시 점검해야 된다는 거 반드시 한번 유념해 보시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파트입니다. 내 생활과 시장을 한번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볼게요. 자, 금융상품을 고르는 거 매우 중요한데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마지막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상품을 고르기 전에는 이런 세 가지 질문을 반드시 던져야 됩니다. 첫째, 돈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예를 들면 예금은 은행으로 가고 주식은 기업으로 가고 보험료는 위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돈의 위험을 알아야 상품을 이해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누가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부담해 주는가? 자, 손실이 생길 때 내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인지 여러분 직접금융의 대표적인 주식 투자를 여러분이 했어요. 손실이 생겼어요. 그거 주식
금융 투자증권회사가 해결해 주나요? 아니죠. 내가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손실이 생길 때 내가 부담하는지, 금융기관이 부담하는지, 보험의 구조가 분산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이러한 어떤 저축, 투자, 대출, 보장 이런 것들이 내 삶에 그리고 나의 금융생활의 목적에 맞는가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게 저축인지 나는 저축을 하고 싶어 했던 것인지 투자를 하고 싶어 했던 것인지 대출을 받고 싶어 했던 것인지 보장을 받으면 되는 것이었는지 이런 목적이 분명해야 하기 때문에요. 목적이 흐리면 상품 선택도 흔들리고 그때부터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금융상품에 대한 선택은 구조와 자신의 삶에 맞게 목적을 보는 일이 먼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학습된 내용을 가지고 예를 들어 한번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아래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예시를 들 텐데요. 그 예를 들어보면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상황이라고 상상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대학생인 내가 아르바이트로 모은 300만 원을 어디에 둘지 고민한다고 해봅시다. 자, 6개월 뒤에 나는 등록금을 써야 할 돈이 필요하다라면 어디에 맡겨야 될까요? 주식에 맡겨야 될까요? 그거는 위험 손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 6개월 뒤에 등록금으로 써야 되는 돈은 반드시 나가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은행 예금에 맡겨서 은행이 그 돈을 대출 등에 활용하고 약속된 이자와 원금 반환을 책임지게 하는 것이 목적에 맞겠죠? 반면에 이 300만 원은 당장 사용할 필요가 없고 한 1, 2년 뒤에 여유 자금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돈이야 라고 한다면 주식이나 펀드를 통해서 기업에 투자할 수 있지만 주가가 하락했을 때의 손실은 여러분이 부담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손실 가능한 금액인지도 판단해야 되겠죠. 자, 질병이나 사고로 큰 병원비가 생길 위험에 대비하고 싶다면 여러분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되겠죠. 보험료를 내고 여러 가입자가 그 위험을 나누는 보험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금융상품을 선택을 할 때는 내 돈이 어디로 가는지, 손실이 발생하면 누가 부담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 목적이 이 돈이 등록금 마련할 목적인지, 자산 증식을 위한 목적인지, 위험 보장을 할 목적인지, 이런 어떤 목적을 위한 돈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여러분이 그 목적에 맞게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 이게 너무나 중요하죠. 주식시장이 너무 이제 과열되어 있을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학비를 하기 위해서 등록금 모은 것들, 그리고 보장을 받기 위해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들을 다 해지하고 주식 투자로 막 몰아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자신의 삶의 목적과 자신의 상황에 맞지 않는 의사결정을 하게 돼서 나중에 곤란한 일들을 겪게 될 수 있다는 거 꼭 반드시 유념해 두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상품을 읽을 때 상품을 구조로 보는 이런 어떤 실전, 금융시장 읽기를 계속 하게 되면 여러분이 조금 더 내 금융생활과 시장을 잘 연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목적을 확인하는 거. 앞에서 다 이 부분은 이야기했기 때문에 조금 더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적 확인입니다. 자, 이 상품이 저축, 투자, 대출, 보장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선생님 계속 지금 잔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자, 둘째, 기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 은행, 증권사, 보험사, 플랫폼 중 누가 판매하고 누가 관리하는지 보는 것이죠. 자, 셋째, 위험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원금 보장이 되는지, 가격의 변동이 있는지, 상환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는 것. 상품을 구조로 보는 단계 중에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네 번째는 이제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비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게 주식 투자하고 나면 이로 인해서 이익을 가지게 되면 그로 인한 수수료나 이런 것들은 얼마인지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겠죠. 여러분 자동차 살 때 자동차 금액만 생각하고 세금이나 나갈 부대 비용을 생각하지 않으면 낭패를 보죠. 이런 거와 같은 거예요. 비용은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네, 그래서 금리, 수수료, 보험료, 환전비용 이렇게 실제로 내가 부담하는 비용이 얼마인지 그런 비용을 생각하지 않고 전체 금액을 다 투자하거나 은행에 맡기거나 했을 때는 부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금융 소비자가 일단 되려고 하면요. 상품보다도 이런 상품의 구조를 읽을 수 있는 능력, 역량이 있어야 돼요.
아, 난 저거는 되게 누구나 지금 요즘에 하고 있는 인기 상품이니까 나도 들어가서 해야 될 것 같아. 나만 안 하면 도태될 것 같아. 이런 생각 반드시 지향해야 됩니다. 그리고 웹에서 추천하니까 누구누구 유명한 사람이 추천하니까 이 사람은 믿을 수 있으니까 특히 여러분 리딩방 뭐 이런 데서 하시는 거 매우 매우 조심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인기 상품이니까 웹에서 추천하니까가 아니고 이 상품의 목적, 기관, 위험, 비용이 무엇인가를 묻는 이런 습관을 자신도 모르게 계속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요. 여러분 지금 20대인데 30대, 40대, 50대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습관이 다 길러져서 너무나 쉽게 체화되고 좋은 습관이 길러져서 좋은 금융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요, 이제 내 금융생활에서 기관을 용도별로 구분할 수 있는 건데,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각각의 은행, 금융기관별로 용도를 쓰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놨거든요. 자, 은행은 생활자금을 보관하고 이체하고 대출하는 이런 목적이 있으면 은행에 돈을 맡기세요. 다 투자상품을 거래하고 자산을 배분하고 싶으면 증권사에 내 돈을 맡기세요. 자, 질병, 사고, 노후, 위험 대비를 하고 싶으면 보험사를 찾아가야 되겠죠. 자, 결제, 신용, 할부 관리는 카드사. 취약 계층으로서 또는 청년으로서 서민금융 지원을 받고 싶으면 정책금융상품으로 이렇게 여러분 목적에 맞춰서 각각의 금융기관의 용도별로 다 정리를 해두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한 기관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목적별로 구분해서 선택하는 거 이 정도는 이제 하실 수 있겠죠? 자신 있으시죠? 자, 그래서 이제 점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다시 표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택할 때 선생님들 계속 지금 약간 이야기를 하고 나면 이렇게 표들을 만들어 주고 있는데요. 이 표를 여러분의 어떤 관리 시트에 넣어서 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금융행동이 어디에 연결돼서 직결되는지 한번 적어본 건데요. 자, 월급이 입금됐다. 그럼 요거는 지급결제라고 보시고 생활비 계좌를 분리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고요. 적금이 가입했다. 그럼 예금시장이 되겠죠. 이거 관련 기관은 은행이겠죠. 적금이니까 간접금융. 확인할 거는 금리와 만기. 목표 자금이 잘 설정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ETF를 매수했다. 요거는 이제 자본시장과 연결되는 증권사겠죠. 이때는 위험과 수수료가 얼마인지 확인하고 몰빵하거나 이러지 않고 분산 여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보험에 가입했다. 그럼 요거는 연결시장이 보험시장이고 이거 관련 기관은 보험사이다. 중복 보장이 없는지 점검해야 되겠다. 자, 대출 상담을 했다. 이건 신용시장이죠. 은행과 정책금융상품일 수 있는데 여기서 확인할 거는 금리와 상환 이 언제인지 상환율은 언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고 나의 총 부채가 어느 정도인지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들의 행동과 여러분들이 실제 어떻게 금융시장과 연결되었고 관련 기관은 누구이고 확인할 것은 무엇이고 다음의 선택은 무엇이다라고 하는 점검표 요 정도 하나만으로 여러분의 금융생활을 정리만 해도 여러분 큰 실수하지 않고 여러분의 삶의 목적에 맞게 잘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금융생활은 금융시장과 매일매일 연결되어 있다는 거 반드시 여러분 놓치지 말고 꼭 요 정도 하나는 해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강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금융시장은 돈의 연결 구조이다. 자, 두 번째,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은 위험부담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주식 채권은 직접 위험을 부담하고 예금 대출은 금융기관이 중개한다라는 점 반드시 여러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금융기관의 역할이 다르다. 그래서 내 돈을 보관할 건지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인지 위험 대비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 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요.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내일 아침 8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 뭐 1,000만 원을 준다. 그럼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뭘 할 거야? 금융기관에 한번 역할을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돈을 나눠서 해봐 라고 했을 때 다 똑같은 솔루션이 나올까요? 다르겠죠? 나는 당장 등록금이 필요하니까 예금 통장을 만들고 은행을 찾아가야 될 것 같아. 나는 조금 요즘에 리스크 대비가 굉장히 중요하고 보험이 없는데 우리 가족력이 좀 뭔가 위험한 게 있어. 그럼 뭐 보험을 들어야 될 것 같아. 그럼 보험사를 찾아가서 자기에게 맞는 보장보험을 들겠죠? 나는 다 여유가 있는 것 같아 당분간은. 그래서 그 1,000만 원은 투자 여유자금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면 증권사에 찾아가서 투자 상품을 매수할 수 있겠죠. 구매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 똑같은 돈이 여러분에게 오더라도 보관, 투자
위험 대비를 구분해서 상품 선택을 할 수 있다면 매우 쉬워지겠죠. 그래서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이 금융시장 선생님 그 구조 우리가 꼭 이해해야 돼요. 수익률과 내가 어떤 거 해서 돈을 많이 남고 그런 것만 보면 되지 않아요? 아니라는 거 잘 이해하셨죠? 금융시장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목적에 맞춰서 나에게 어떤 금융 상품들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금융시장을 이용해야 되는지 어떤 금융기관을 찾아가야 되는지를 판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금융생활 역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 돈이 어디로 가고 누가 위험을 지는지 상품보다는 구조를 먼저 이해하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금융시장을 이해하는 것은 여러분이 내 돈이 이동하는 길을 잘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기초 역량이다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시트도 이용하면서 진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